안녕하세요, 박병입니다. 네. 이게 월요일날 일하기 싫은 날이죠, 원래. 그죠? 공부하기도 싫고. 하필이면 우리가 월요일 수업이야. 그죠? 자, 월요일을 또 잘 보내야 일주일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46페이지 중개업 등록 및 결격 사유에서 의의 및 효과 좀 보다 말았죠? 맞나요? 네. 의의 및 효과 봤고요.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자 및 등록관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개업 등록 및 결격 사유,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 자, 근데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결격 사유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장에서는 중개업 등록과 결격 사유에 대해서 봅니다. 자, 47페이지 2번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자 및 등록관청. 먼저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라는 얘기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렇죠?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도 가능하죠. 법인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법인 중에 자산관리공사, 그렇죠? 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 외에 다른 특수법인은 등록까지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죠. 자, 거기 공인중개사 및 법인 봅니다. 공인중개사 및 법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고, 법인은 이제 개설 그 기준, 등록 기준 가보면 상법상 법인이어야 되고, 뭐 이런 회사여야 되고,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특수법인의 경우 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특수법인들 중에 농협이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 중에 자산관리공사는 등록 신청해야 된다. 다만 특수법인에 뒤에 가면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특수법인 같은 경우는 등록 기준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 뭐 밑에 중개만을 하려고 하는 자 해가지고 참고하시라고 거기 그 국토교통부 민원상 소개해놨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넘어가셔서 등록관청 봅니다. 등록관청. 등록을 어디다 하느냐? 등록관청에다 해야 되겠죠? 자, 등록관청은 어떤 것들이 등록관청이냐? 두 번째 줄에 1번,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장에 보면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와 특별자치도 행정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 그렇죠? 그리고 특별자치도. 자,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 특별자치도죠. 여기 가보면 서귀포시나 이런 것들이 행정시로 돼 있어요. 행정시다 그러면 시장을 따로 뽑지 않습니다. 행정시. 자, 그렇게 돼 있는 시장도 뭘 할 수 있는 등록관청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 같은 경우에 그 시장은 등록관청이 됩니까?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누가 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래서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라고 한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구는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해서 첫 번째는 자치구인데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는 모두 자치구다. 자치구 외에 비자치구라는 것이 있는데, 행정구는 자치구는 아니지만 시에서 행정 편의상 분구된 구이다. 수원시 장안구, 성남시 분당구 뭐 이딴 것들. 자, 이런 구도 뭐예요? 등록관청이 된다예요. 등록관청. 그 다음에 그 3번에 이제 제주도 특별자치도, 거기에 제주시나 서귀포시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럼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등록관청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치구나 비자치구나 구별하지 말고 구라는 게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거고, 구가 없으면 그 위에 시장이 등록관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및 등록 신청 가보시면, 자, 등록 신청 준비 항상 우리가 둘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이 개설 등록하는 경우와 법인이 개설 등록하는 걸로.
자, 일단 등록 신청 준비. 제일 먼저 할 일은 뭡니까?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1번 자격 취득.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등록 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미성년자라든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되지 않았다든가 이딴 사유가 없어야 돼. 뒤에 이제 결격 사유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게 동그라미 2번의 얘기입니다. 자, 개설 등록하려는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자, 만약에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등록이 반려되면, 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당연히 신청서하고 이것저것 서류들을 첨부해서 제출했겠죠. 그럼 당연히 등록관청이 어떻게 합니까? 심사라는 걸 하겠죠. 하다 보니까 결격 사유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서류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반려. 즉 개설 등록 안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등록할 땐 말짱했어. 등록할 땐 말짱했는데 나중에 금치산 선고받았어. 나중에 결격 사유가 나중에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등록했던 거 취소해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 등록이 취소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서 배우시면 금치산, 한정치산 이런 말 안 배우실 거야 아마. 성년 후견, 피성년 후견, 후견인 제도로 배우시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민법에서는 이거를 어감이 안 좋다고 그래서 한정후견, 특정 한정후견 뭐 이딴 걸로 바꿨는데 우리 중개업법,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직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몇 년씩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몇 번씩 개정하면서도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 그죠? 자, 어쨌든 거기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 자체가 안 되고 반려되고요. 등록될 땐 멀쩡했는데 나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하게 되는 취소 사유가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법인이 사원이나 임원 뭐 이렇게들 있잖아요. 얘들이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히 등록 안 해주겠죠. 그렇죠? 자, 근데 등록은 할 때는 멀쩡했어. 법인도 거기 사원들이나 임원들이.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징역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처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일을 당했어. 그러면 이때 등록 취소되느냐 이 얘기죠. 법인의 경우에는 등록을 바로 취소 안 하고 2개월의 시간을 줍니다. 해소를 하면 등록 취소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잘라버리는 거지. 그쵸? 자, 2개월. 그래서 두 줄 내려가면 2개월 나오고요. 3번에 가보시면, 자, 어쨌든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된다. 이제 뒤에서 보게 될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된다.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당연히 또 어떻게 돼요? 돌려보내야 되겠죠? 등록 기준에 미달. 자, 우리가 앞에서 결격 사유도 어땠어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돌려보낸다.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돌려보낸다. 그렇죠? 자, 처음에 멀쩡했는데 나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잘라버린다. 이렇겠죠. 취소, 등록 취소한다고 그랬죠? 등록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기준을 충족을 했는데 나중에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 이럴 때 마찬가지로 등록 취소한다. 등록 취소될 수 있다.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이건 분명히 등록할 때는 멀쩡했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충족했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등록이 됐는데 중개업을 하다가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됐을 때 거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등록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배울 텐데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렇게 4가지 정도 행정처분이라고 배웁니다. 자, 그럴 때요. 등록 취소는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되는 경우 절대적 취소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도 있다. 취소 가능성, 등록 취소 가능성, 의무적 등록 취소라고 얘기하는데 이 둘로 나눠져요.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의무적인 게 없어요. 걸리면 그 자격 취소에 걸리면 그 사유에 걸리면 무조건 취소해야 돼. 예를 들어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했어, 걸렸어. 그럼 바로 취소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예요. 근데 등록 취소에는 가보면 절대적인 것과 의무적인 걸로 나눠져요. 그럴 때 의무적 등록 취소의 사유에 들어가는 것들은 또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도 들어갑니다. 일단 의무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는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뒤에서 이제 그 내용들은 나중에 정리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크게 줄거리가 그렇다라는 거. 자, 어쨌든 여기 동그라미 3번 얘기는 그거죠.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등록돼 있던 중개업이, 법인이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또한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등록 기준에 뭐가 있는지 봅니다. 일단은 뭐 셋으로 나눠봅시다.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특수법인. 자, 먼저 동그라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기준 딱 두 가지입니다. 교육과 사무실이에요. 교육과 사무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뭐 하기 전에 개설 등록하기 1년 전, 1년 이내에, 개설 등록하기 1년 이내에 우리가 실무 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무소를 확보한다는 얘기는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에 그걸 빌리든 또는 그걸 소유하든 뭐든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늘날은 강화돼서 무허가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등록을 안 받아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법한, 건축법상 합법적인 이런 건축물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확보한다는 얘기는 자기 소유일 수도 있잖아. 그쵸? 또는 빌렸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했다든가, 심지어는 임대차는 유상이죠. 무상으로 빌릴 수도 있잖아. 친구 잘 둔 덕에 친구가 건물주야. 그런 친구가 있나요? 그럼 사용대차로 얻을 수도 있잖아.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빌리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증명하는 서면, 대개는 계약서입니다. 그렇죠?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사용대차도 말로 가서 그냥 공짜로 쓰기로 해서 이딴 말 안 통해요. 서류로 가져야지 사용대차 계약서. 자, 그러면 내 거야. 내가 소유자야. 그럴 때는 뭔 계약서고 뭐고 없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나 이런 걸 이제 발급받아서 제시를 해야지. 내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실무경. 여기서 이제 사무소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동 중개사 사무소. 이런 거 인정 안 해주죠? 그렇죠? 이런 거 조심하시고. 자, 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 할 때는 다음의 기준 해서 기준 기억 나오죠?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니은 건축물 대장 어쩌고 하는데 그게 사무소고요. 왼쪽에 기억이 실무교육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또 보면 등록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 후 그 기준에 미달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 길게 써놓기 뭐하면 그냥 가능성 할 때 이렇게 써놔.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등취가 하면 업무 정지 처분도 같이 가능하다. 업정가. 그렇죠? 업정은 업무 정지 처분은 필수적인 업무 정지 처분은 없어요. 다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냥 업정이라고 써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자세히 이제 내용을 보면 기억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실무교육. 자, 실무교육을 받았으면 실제로 실무교육을 해주면 이수 확인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이수 확인증 두 번째 줄에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돼요. 등록 신청.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그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 넘는 것은 무효입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한 실무교육 수료증 요게 있어야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후에 다시 1년 이내에 재등록을 한다면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실무교육을 받아서 개설 등록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하다가 몇 년이고 하다가 폐업을 했어. 폐업을 해놓고 다시 개설 등록을 하려고 한단 말이지. 이럴 때는 폐업하고 나서 개설 등록 다시 할 때까지 기간이 1년을 안 넘으면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교육은 그래서 일단
실무교육 1년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폐업한 후에 다시 개설 등록할 때 1년 이내 하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니은 건축물 대장.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건물 중에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거기 가로친 게 자꾸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읽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 가로에다가 색깔 표시해가지고 읽을 때 가로 안에 있지 않은 것으로 쭉쭉 읽으셔, 일단은. 자, 가로 안에 것을 보시면 건축물 대장 그랬는데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이제 건축법에 가보면 건축 허가받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되게. 근데 이거 말고 이제 가설 건축물 같은 것들도 허가 신고 이런 거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가설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또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설 건축물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중개사무소는. 자, 그 다음에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우리가 건축법상 보면 이제 먼저 공법에서 배우시죠, 여러분들. 그쵸?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야. 대한민국에서 애제가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허가받으라고. 그쵸? 예외적으로 경미한 것들은 신고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기본이 허가라고 생각을 하셔. 보통 그 집 한 채 짓는데도 다 허가받은 허가. 허가받고 나면 뭐예요? 착공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착공 신고 들어간 다음에 이제 삽질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집을 짓는 거예요. 거의 다 지었어. 이제 사용해야 되겠죠? 그냥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 승인 신청해야 돼. 사용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가 준공검사. 실제로 준공검사까지 나오게 되면 사용 승인은 그렇다 치고 준공검사는요, 구청에서 일단 나와 봅니다. 허가해준 설계도대로 됐는지 보고 확인하고 돌아가서 준공검사 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준공검사를 통과하게 되면 결국은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용 승인 때만 해도 건축물 대장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용 승인 때만 해도. 자, 그러니까 그 가로색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축물도 사용 승인이나 이런 걸 받았다면 앞으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질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일단 들이대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 왜 안 만들어졌는지 그 사유를 얘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차상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대장이 안 만들어졌다든가 행정기관이 업무 때문에 좀 아직 못 만들었다든가 이런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돼요. 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서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거기 전세라는 말은 뭐겠어요, 되게? 전세권 설정한 거 얘기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보증금 한 번에 주고 월세 안 내는 이런 것들도, 이런 걸 뭐 채권적 전세, 미등기 전세 이렇게 부르잖아. 어쨌든 이것도 계약에 의해서 이용하기로 확보한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 자, 거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리 사무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출 서류에 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는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자기 건물일 때는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등인데,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야 하며 가설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물은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설 건축물 안 돼요. 자, 거기 중개사무소 요건 해가지고 적법성, 적합성, 주택의 경우 본인 명의 임차 여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적법성을 한번 볼까요? 건축법상 적법해야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개설 등록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 절차를 밟아야 결국은 등록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거기 참고 건축법 규정 참고하시고 적합성 가보세요. 자, 적합해야 된다. 그럴 때 용도로 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우리 중개사무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막, 이동용 사무소 안 됩니다. 주택인 경우,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 변경으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자, 단독주택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쵸? 어쨌든 용도 변경이라는 걸 해야 돼. 사무실로 쓰는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 얘기입니다. 사무실로 사용해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인 명의 임차 여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임차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 명의로. 자, 대신 임차를 갑이 했어. 임차인이 갑이야. 그럼 그 사무실을 원래 누가 써야 되는 거야? 갑이 써야 되죠. 근데 내가 지금 거기를 사무실로 쓰고 싶어. 그러면 내가 임차인은 안 되더라도 갑에게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승낙서나 이런 정도는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꼭 자기 명의의 계약서일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면 됩니다. 거기 사용 승낙서 같은 것들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대차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는 어떠냐. 자, 어쨌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기준은 딱 간단해요. 실무교육과 사무소 확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법인의 경우, 법인은 조금 여러 가지가 들어. 기본적으로 여기도 자격증 얘기 나오고 사무소 얘기 나옵니다. 그 외에 이제 법이니까 상법상의 법인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법인의 목적이 중개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등록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 강요, 법인인 경우 상법상 법인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천만 원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대표 사원, 법인의 대표 자격증 있어야 되고, 임원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이런 게 자격증 관련된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당연히 거기 공인중개사들은 뭘 받아야 돼? 실무 교육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사원 임원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에도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소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까요? 자,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때는 다음의 기준이 충족돼야 된다. 미달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취소될 수 있으며 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등록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법인 중에 등록해야 되는 법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관리공사. 이 자산관리공사가 등록할 때 이 등록 기준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A번 봅니다. 처음에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뭐 이딴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상법에서는 자본금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상법에도 상법상 회사, 즉 법인이 되려면 5천만 원 이상의 주식회사가 되려면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상법상 주식회사나 이런 법인 만드는 건 돈 없이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상법상 법인이면서 자본금도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법에는 자본금 규정이 없으나 마지막 줄에 최소 자본금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자, 그 다음에 거기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이라 해가지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협동조합도 인정해준다는 얘기예요. 법인으로. 근데 얘들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돼 있고. 자, 거기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니은가 봅니다. 그럼 목적이 뭐냐 이게죠. 이 법인의 목적. 자, 다음의 업무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개법인은 중개업과 법령에서 정한 겸업 의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그래서 법인을, 자, 중개법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뭘 만들어야 돼? 상법상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상법상 법인. 자, 상법상 법인이 중개법인이 되려면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그 개설 등록을 할 때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자, 상법상 법인이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그 법인의 목적이 애초에 법인 만들 때, 우리 항상 법인 만들 때 목적 같은 것들을 다 기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럼 법인의 목적이 중개업을 하는 게 당연히 목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법에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나와 있죠? 응? 그거 있잖아. 뭐 상담을 한다든가, 뭐 건축물, 주택, 상가 건물 이딴 거, 관리, 분양대행 뭐 이딴 것들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 법인이. 중개업은 기본적으로 깔고, 당연히 중개업은 목적이어야 하고, 그렇죠? 자, 이 법에 따라 개설 등록을 하려면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목적, 그래서 중개법인은 중개업과 그 밑에 참고해서 나오고 있죠. 뒤에서 나올 얘기지만 기획부터 비획까지 6가지 요런 걸 할 목적, 요런 걸 할 목적으로 법인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거기 기억해 보시면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임대 관리 및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끝에 관리대행이라고 체크하시고, 상업용 건축물이든 주택이든 전부 일단 건축물이죠. 그래서 건축물의 관리대행 이렇게 묶어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니은의 부동산의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자 끝에 상담 이거 줄여서 컨설팅이라고 그러대. 컨설팅. 그 다음에 디귿에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의 제공, 이런 거 주로 이제 보면 부동산 123이 스피드뱅크니, 스피드 부동산이 뭐니 이런 것들 있죠.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이런 거? 체인점이라고 그러나? 프랜차이즈라고 그러나? 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디귿은. 그런 경영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해가면서 자기들 체인에 가입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분양대행. 앞에 기획과 리을은 우리가 합쳐서 생각하면 결국은 상업용 건축물 주택을 상대로 뭐 한다는 얘기야?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뿐만 아니라 분양대행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누가? 법인이. 그러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나.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보면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할 거 아니야. 이게 법인이 지금 이렇게 제약을 받는 겁니다. 오히려 법인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약이 없어요. 법인이 하는 건 다 할 수도 있고, 이거 외에도 다른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아니면 얼마든지 겸업을 할 수 있어. 겸업을. 심지어는 우리가 재판에서 변호도 할 수 있어. 변호사 대리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변호사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래서 못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응? 뭐든지 할 수 있어. 응? 개업공인중개사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법에서는 딱히 뭐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합니다. 다른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경험을 못할 뿐이야. 근데 오히려 법인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만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중개업과 거기 기획부터 비획까지 요거 말고는 못해 법인은. 자, 법인은 왜 이렇게 제약을 할까? 우리 혼자 하면 굉장히 약해, 그쵸? 돈도 별로 없고. 근데 여럿이 뭉쳐. 얘는 거대한 힘이 있죠. 얘들이 그냥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뭉쳐서 그냥 해버린단 말이야. 결국은 그러니까 얘들은 제약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니들이 뭉치는 건 좋은데 여기 6가지하고 중개업 할 정도로만 뭉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번에 가보시면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인데, 그거는 이제 그겁니다. 주거 이전 부수의 용역 및 알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용역 알선. 되게 이제 도배나 이사 같은 건데요. 여기서 하나 조심하세요. 이 법인이 도배업을 하면 돼, 안 돼? 이사업을 하면 돼, 안 돼? 이 중개법인이. 알선이라고 그랬어요, 알선. 경업할 수 있는 건 알선이야. 쉽게 얘기하면 법인이, 중개법인이 어디 도배업체가 잘한대 라고 알려주는 것까지만 중개법인이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직접 자기들이 도배업을 하면 안 돼. 이사업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미음은 알선업이에요. 알선업. 도배, 이사, 알선. 요거는 중개법인이 경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알고 계셨죠? 아는 척 하세요, 빨리. 자, 그 다음에 비읍번에 가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에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우리가 법원 경매라고도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부동산 경매 그러면 이 법원 경매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자, 세금이 체납된 개인의 재산 같은 것들 압류합니다. 압류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강제로 팔아가지고 세금을 걷어야겠죠? 이걸 누구한테 맡겨놨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맡겨놨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걸 주로 공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매. 자, 여기에 공매대상, 경매대상,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자,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입찰신청의 대리. 우리가 경매에서 내가 이 가격에 살게 하고 내는 걸 입찰신청, 대리신청이라고 불러요. 매수신청이라고 불러.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그걸 본인이 안 가고 대리하는 거. 대리하면서 업으로 한다. 그 얘기 뭐 보수를 받고 한다는 얘기죠. 그 보수를 받고 하려면 자, 법인이거나 중개법인이거나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여야 된다. 뭐 크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칙에 나와 있는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부칙에 나와 있는 사람은 못하죠, 이거.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 돈 가지고 가서 낙찰받는다.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내 돈 가지고 내가 낙찰받겠다는데 뭐라고 해? 예? 아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낙찰받을 수 있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자기 거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친구,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친구가 낙찰을 받으려고 그래. 시간이 없대. 그래서 내가 대신 가죠. 이거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업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고. 자, 어쨌든 기억하세요. 중개법인은 그 목적이 중개업과 거기 나와 있는 6가지 경업, 이거를 할 수 있고, 이걸 목적으로 해야지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디귿, 이번엔 자격에 관한 등록 기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A에 중개법인은 대표자를 제외한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는 뭐예요? 일반인이 채워진다는 얘기죠? B에 대표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자를 제외한다는 것에 주의하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그랬어요. 대표자를 포함해서 3분의 1 이상이 이렇게 아니야. 대표자를 제외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외. 자, 그 다음에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 소속이 금지되기 때문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임원이나 사원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에 가보시면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 그래서 리을번은 실무교육에 관한 얘기입니다.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 여기서 임원 또는 사원 그랬으니까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인 임원 사원도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이 법인은 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죠. 그럼 분사무소에 책임자를 보낼 거 아니야. 이 책임자들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에 가보시면
폐업 후 다시 1년 이내에 재개업한다면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뭐 개인인 거나 마찬가지고요. 개인이나. 자, 그러므로 중개업 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 분사무소 책임자가 법인에서 사임하여 1년 이내에 독립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거나 다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는 경우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쵸? 어차피 개인일 때도 마찬가지잖아. 개인일 때도 폐업했다 1년 안에만 할 때는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다. 그럼 법인에 소속돼 있다가 법인에 사원이거나 이렇게 있다가 나왔어. 그리고 1년 안에 지금 자기가 다시 다른 법인에 들어가거나 또는 자기가 개업을 하려고 그럴 때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 사무소 확보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미음번 건축물 대장 하는데 앞에 개인일 때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건축물 대장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3번에 특수법인의 특례, 특수법인의 개념. 자, 앞에 옆에다 23페이지라고 써놓으세요. 23페이지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특수법인. 거기 A부터 D까지 농협, 그쵸? 그 다음에 산림조합,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기관, 그 다음에 D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단 이 A부터 D까지는요, 중개대상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 단체들의 목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 농협협동조합은 농지가 그 대상이에요. 농지. 다른 건 못해 애들은. 농지. 자,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의뢰가 들어온 것들, 부실기업들의 이런 것들, 부실금융자산, 금융회사, 이런 것들의 이런 비업무용 부동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특수법인은 아무거나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 설립 목적에 맞는 해당되는 그런 물건만 하기 때문에, 굳이 공인중개사법에 나와 있는 등록 기준이나 뭐 이런 걸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쪽의 업무에 맞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건 딱 하나, 이제 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기준을 다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다. 자, 니은에 공인중개사법상의 특례에서 나오는데요. 자, A, B, C 해가지고 전부 나눠져 있어요. 개설 등록 신청 여부 해가지고 나오는데 협동조합이라든가 산림조합,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개설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 밑에 줄.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은 해야 된다. 계속 두세 번 반복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등록 기준을 적용하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수법인 지금 4가지 얘기했죠? 특수법인 4가지는 전부 다 등록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나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죠. 분사무소를 둔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책임자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에 가보시면 업무보정에 관해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위한 업무보정 설정에서도 특례가 인정된다. 그래서 여기 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농협은. 우리 법에 의한 게 아니라 그쪽 법에 의해서 1,000만 원 이상. 나머지 특수법인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자, 나머지 특수법인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중개법인하고 동일하게 업무보증을 설정해라. 자, 1번 문제 봅니다. 거기 문제 한번 볼까요?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 등록기준 4번에 보세요.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자, 1번에 볼까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100제곱미터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딴 건 없고요. 법정교육은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사회적 협동조합일 경우에는 자본금이 5천만 원 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외된다고 합니다. 제외. 5번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에 하면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4번 넘어가시고요. 가로 3번 등록 신청. 자, 이렇게 이제 등록 기준을 다 충족을 해서 등록 신청을 한다. 등록 신청할 때 당연히 들어가는 거 개설 등록이잖아요. 항상 뭔가를 신청할 땐 신청서가 제일 처음 들어가는 거야. 신청서. 개설 등록 신청서. 그럼 개설 등록 신청서에 이것저것 내용들을 기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기재된 내용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서류들이 첨부돼야 되는 거예요. 신청할 때. 자, 개설 등록 신청서 첫 줄 기억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우리가 시, 군, 구가 일단 등록관청이죠. 자, 니은번에 보시면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요청을 해야 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된다. 이 니은번 잘 보시면 보세요. 개인이든 또는 법인이든 자격증이 들어가 안 들어가? 자격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증명하는 건 자격증이겠죠. 그쵸? 그러면 개설 등록할 때, 신청할 때 개설 등록 신청서 플러스 자격증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거긴 뭐라고 돼 있냐면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내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 그 니은의 두 번째 줄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서 시험 봐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했어. 자격증 교부기관은 서울특별시장이죠. 거기서 이제 자격증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경기도의 수원시에서 장안구에서 중개업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서울특별시에서 받은 자격증을 들고 신청서고 해서 낼 필요가 있느냐?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안구청에서 서울특별시에다가 물어봅니다. 얘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일일이 다 내가 신청하는 사람이 이런 서류들을 다 준비하고 내야 되는데 이게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전산화되고 이게 컴퓨터처럼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애제간하면 민원인들, 이 신청하는 것도 민원이에요. 이런 민원인들의 어떤 서류 부담이나 이런 걸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 기관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확인하게끔 해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격증 같은 거 이제 자격증 취득한 그 시도에다가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누가? 등록관청 스스로가. 그 다음에 거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안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앞으로 만들 것이고, 왜 늦게 만드는지 그런 사유를 제출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축물이다 하면 보통 옛날 같으면 건축물 대장을 개설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서 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전산화가 다 돼 있고, 그걸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고 불러. 걔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인터넷 밖으로 나오질 않고 자기들이 안에 있어요. 내부에 망이 구축돼 있어. 그 안에서 기관들마다 나름대로 행정 업무를 하면서 어떤 정보들을 구축해놓고 해놨을 거 아니야. 그럼 건축물 대장 같은 거 국토교통부에 잔뜩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야, 정보가.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어떻게 거기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가지고 이게 건축물 대장이 있냐 없냐 보내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격증 낸다 안 된다?
안 낸다.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이딴 거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다 지들끼리 확인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자, 등록관청의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는 어디서 확인하면 돼? 그 사무소로 쓰려는 곳, 그것에 등기사항 증명서는 뭘로 확인하면 돼? 등기소에다가 보내주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건축물 대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등록관청이 다 있어요.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 대장은. 우리가 저기 여러분들 지적에 관한 법률 배웠잖아요. 거기 소관청 있죠. 거기도 시군구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해서 나오는데요. 일단은 신청서 들어가야 되겠죠. 개설 등록 신청서. 두 번째. 자, 실무 교육은 요거는 아까 앞에서 등록관청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무 교육 확인 수료증은 따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출.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이래요. 여권용 사진. 뭐 그냥 사진은 안 되나?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래요. 자, 그 다음에 리을에 가보시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아까 얘기했죠. 그런 서류들 계약서라든가 이런 서류 확보했다는 서류 챙겨야 되고요. 그러면서 네 줄 내려가보면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 자, 그 다음에 미음에 가보시면 미음하고 비읍은 가보면 이거 외국인들 얘기입니다. 외국인들. 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자, 그러면 그 외국인이 자,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 그래서 외국인한테는 그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들이 이제 본국에서 뭔가 발행한 서류를 갖다 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서류가 뭐냐면 외국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제 공간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B에 가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아포스티유라고 나와요. 요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외국인이 속한 나라에서 발행한 믿을만한 서류여야 되는데 그걸 뭘로 믿느냐 이 얘기죠. 거기 처음에 나왔던 거는 외국 정부 이런 데서 발행한 서류야. 그럼 믿을만하지. 그쵸? 그것이 아니면 대한민국 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그 나라에 우리나라 영사관이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길 통해서 그 외국인에 대해서 확인한 서류. 아니면 B에 보시면 그 아포스티우 그건 뭐냐면 이게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끼리 우리나라 서류 가지고 할 때는 이제 공증된 거 뭐 이러면 공중사무소 가서 공증받고 이래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외국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정부가 발행한 건지 뭔지 그쵸? 이런 걸 확인할 길이 없어. 그럼 뭐 앞에 A처럼 그럼 믿을 수 있는 정부가 한 건지 뭔지 이런 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이제 번거로우니까 이런 거를 줄여서 국제적인 기구를 하나 둬가지고 거기서 인증을 해버리면 그 나라에서 그 서류가 실제로 존재하고 한다라는 걸 그냥 국제적인 공증회사 하나 만들자 이렇게 돼서 만든 게 아포스티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길 통했다 그러면 거길 통해서 뭐예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와라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법인일 경우 외국 법인도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거기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우리나라에 영업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국 법인의 경우. 자,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는 그렇다라는 거.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일단 보시면 신청서, 교육 수료증, 사진, 그리고 사무소 확보 서류. 그렇죠? 이건 뭘 외워, 이거를.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거 네 가지. 그쵸? 그리고 이제 외국인일 때는 뭐 더럽게 긴 거 있다. 그쵸? 법인. 우리나라에 영업소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영업소 없어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해 걔들도. 이동사무소, 응? 떴떠방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우리도 못하는데 걔들까지 하면 안 되지. 그쵸? 자, 오른쪽에 참고해가지고 상법상 외국법인의 영업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참고하시고, 동그라미 3번에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려고 할 경우 해서 나오는데 이건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